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크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특히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급락했고 물가 지표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유가는 급락했고요.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66% 올랐고요. 나스닥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S&P 500도 전쟁 이후로 하락문을 모두 만회했고요. 1.18%의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금이 흘러간 방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오늘 기술주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오른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애플을 제외한 M7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마존과 테슬라가 각각 3%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스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테슬라는 UBS가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강세,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각각 크게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도 무려 3%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는 9%를 넘는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인텔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섹터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금융주 안에서는 개별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크게 일어났는데요. 웰스파고가 부진한 실적으로 5%대 급락을 했고요. 반면 시티그룹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구글도 3%대, 메타도 4%대 강세, 넷플릭스까지 3% 넘게 오르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면 유가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너지 섹터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빨간불을 크게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하게 조금 더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이벤트는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에서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트럼프는 이란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시장은 이제 전쟁이 확산되는 리스크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가능성에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급락하게 만들었고요. 시장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대의 급락이 나왔고요. WTI가 9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화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S&P 500이 전쟁 이후의 낙폭을 전부 회복했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2%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결국 전쟁 완화 뉴스가 오늘의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스탠스가 변화했다는 부분도 시장의 수급과 투심에 영향을 줬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록은 앞서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시티그룹도 미국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지났다라는 취지의 진단을 제시하고 나섰죠. 이렇게 기관들이 전쟁 리스크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은 유가만 꺾이면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테크와 성장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붙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물가 지표도 시장에는 분명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PI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고요. 에너지별 물가 압력은 있었지만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됐습니다. 0.5% 전월 대비 오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1.1%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실제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시장은 이 물가의 둔화 흐름을 확인한 건데요. 서프라이즈 하회가 나왔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렇게 PPI가 예상을 하회하게 나오면서 금리 부담은 완화됐고 오늘 기술주 상승의 명분을 다시 한번 제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와 휘발유가 급등했기 때문에 상품 물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 됐고요. 반면 서비스 물가는 보합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은 다소 억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상품은 뜨겁고 서비스는 안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실 만한 건 중간재 가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가 올랐습니다. 향후에 CPI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도 흐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 장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결국 전쟁은 식고 물가가 버텨주면서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 후반부로 갈수록 빅테크 쪽의 수급이 굉장히 쏠렸었던 하루였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아마존이었는데요. 이 아마존이 그동안 말은 굉장히 많았었죠. 드디어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위성통신회사 글로벌스타를 주당 $90, 우리 돈으로 치면 16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추격하고 나선 아마존. 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위성을 직접 띄우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미 깔려있는 이 글로벌스타의 위성망을 사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덕분에 오늘 아마존은 3.81%, 글로벌스타는 9% 이상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메타도 오늘 4% 이상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이 디지털 광고 수익이 구글을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법은 역시나 AI였죠. 이 메타의 AI 광고 솔루션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었다라는 평가가 오늘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종합을 해보자면요. 오늘은 이 빅테크들 간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격화가 된 하루였었는데요. 아마존과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경쟁, 메타와 구글은 광고 경쟁 구도가 한층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밤사이에요.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대안을 제시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블룸에너지가 23.98% 올랐고요. 또 전략적인 이 파트너십을 확대한 오라클도 4.7% 정도 올랐는데요. 우선 블룸에너지라고 하면은 이 건물 안에 설치하는 미니 발전소를 파는 회사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라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는데
최대 2.8기가와트 규모의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합의했고요. 여기서 연료전지라는 거는 수소 같은 연료를 직접 전기로 바꾸는 장치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력망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대신에 이렇게 자체 발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밤사이에요.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굉장히 또 불기둥을 뿜어냈었죠. 이 4월 14일 간밤 현지 시각으로 세계 양자의 날을 맞아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뉴스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가 3.78% 올랐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인 아이징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은 엔비디아였는데요. 오픈소스, 말 그대로 누구나 이 모델을 사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건데 당연히 업계 전체의 기술 개발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또 이 D-Wave 퀀텀의 경우에는 CEO의 발언이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AI GPU보다 훨씬 빠르면서 이 전력 소모량은 훨씬 작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엔비디아라면 겁에 질릴 것이다. 굉장히 또 담대한 그런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GPU가 말 그대로 이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적은 양자 컴퓨터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AI 전력난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또 아이온큐도 개별적인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미국 국방부가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아이온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이 재료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 미증시에 앞서서 우리 증시에 선반영됐구나 미리 알 수 있었던 힌트였습니다.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7% 이상 진정된 WTI. 이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끝나기 전에 이번 주말 안으로 이 2차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여지면서 유가가 크게 진정됐고요.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7원 가까이 내리면서 1,47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의 끝이 보이면 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산들의 돈이 쏠리겠죠.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1.36% 상승했습니다. 7만 4천 달러 선을 벌써 돌파를 해줬는데 덕분에 밤사이에 로빈훗이 10%, 서클 인터넷이 7% 이상 오르는 등 이렇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 가격도 2% 이상 올랐고요. 이 미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 유가가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낮아졌고요. 거기에다가 밤사이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이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국채 금리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워스노5 출발합니다. 어느덧 한 달 넘어서 2달째 접어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기나긴 분쟁, 드디어 좀 이제 종식이 될 만한 그런 실마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화 협상을 이번 주 주말 들어서 다시 한번 진척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면서요. 오늘 3대 지수가 1% 내외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이 종료되기 전 2차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6일 협상 가능성을 보도했고요. 이란 측도 17일에서 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면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 중재역인 파키스탄 측 역시 이번 주말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WTI는 최대 7% 이상 폭락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평화협상 결렬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유가를 압박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개선해줬습니다. 유가가 내린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된다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요. 오늘 이 도매 물가마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낮아진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물가 안정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P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1.1%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8.5% 급등하면서 재화 물가를 끌어올렸지만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상승폭을 억제했습니다. 특히 도소매 업체의 마진을 나타내는 유통 서비스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도매업자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위축됐거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쟁에도 불구하고 도매 물가의 상승세가 꺾이자 뉴욕 증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지만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죠. 거의 2% 가까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빅테크들도 상승을 이끌었고요. 세부 테마로 보자면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도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주축이 바로 엔비디아였죠. 4월 14일 세계 양자의 날을 맞아서 간밤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했습니다. 1차적인 기폭제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인 아이싱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젠슨왕 CEO는 이 모델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류 수정 속도를 2.5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D-Wave CEO의 이 자신감 넘치는 발언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앨런 바라트 CEO는 자사의 시스템이 GPU 대비 압도적인 전력 효율과 속도를 갖췄다면서 엔비디아가 벌벌 떨어야 할 것이라고 도발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밤사이 D-Wave 퀀텀이 15%, 퀀텀 컴퓨팅이 11%, 아이온큐가 20%대 급등하는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번에는 빅테크 쪽, 개별주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밤사이에 아마존이 3.8% 이상, 장중에는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이 글로벌 스타를 17조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위성통신 사업에서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위성통신업체 글로벌스타를 약 17조 원에 인수하면서 머스크의 스타링크 추격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인수로 아마존은 기존 200여 기의 위성에 글로벌스타의 위성을 더해서 저궤도 위성망 아마존 레오를 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2028년부터는 기지국 없이 스마트폰을 위성에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D2D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신 사각지대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다만 스타링크가 이미 10,000기 이상의 위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마존은 발사 지연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타링크의 현재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스타링크, 그야말로 스페이스X 내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전체 매출에서요, 60% 이상이 스타링크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 기업을 넘어서 위성 인터넷 기업으로 완연하게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링크의 매출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50%나 급증한 수치인데 특히나 이익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스페이스X 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내는 황금거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켓 발사와 AI 부문은 막대한 투자금 탓에 여전히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스타링크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스페이스X의 향후 IPO 몸값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죠. 매크로적으로는 이 유가가 상당히 진정이 됐고요. 또 양자 컴퓨팅에 이어서 위성 통신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기술주 전반에 호재가 몰렸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 3% 이상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볼 텐데요. 미국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됐던 간밤 시장이었죠.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속에서 또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더 크게 올라줬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네, 그 트럼프가 맥도날드 시켜가지고 14만 7천 원 팁으로 주더라고요. 그랬나요? 역시 백악관으로 가야 됩니다. 배달도. 근데 그 배달을 직원하고 물론 짜여진 각본이죠. 그 도어대시 여직원하고 옆에 두고 나서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 여자분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켜버리니까 아예 이란 쪽을 싹 다 막아버렸죠. 어제 뭐 군함도 동원되고 거기 이제 트롤리함에서 이제 스텔스기까지 띄워가지고 막았는데 오히려 유가는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흘러가 버렸죠.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배를 모두 다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면서 한 척도 안 나갔다고 합니다. 못 나갔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 쪽으로 나가는 이란의 석유가 지금 차단돼 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돼 버리니까 지금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었죠. 네.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해버렸고 이 지금 억눌려 있던 지금 그 주가들이 확 튀어 올랐고 그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네. 튀어 올랐습니다. 물론 샌디스크는 조금 쉬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는 불기둥을 뽑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신고가를 지금 가는 모습이죠. 샌디스크가 신고가 테이프를 먼저 끊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우리나라에 불기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매그니피센트 7도 오랜만에 너무 거의 잘 다 갔죠? 네. 강했습니다. 물론 뭐 애플이 조금 하락을 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조금 단일 대우를 다시 형성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주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좋은 분위기로 가겠죠. 물론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빼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란이 지금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만으로도 주가가 저렇게 급등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전에 이미 한 3일 전부터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주라던가 IT 네. 이쪽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보합권에서 마감은 애플 제외하고는 M7 종목들이 뭐 적게는 2%부터 많게는 4%대까지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아무래도 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더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아마존은 우주항공 쪽으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도 좀 어떤 시그널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네네. 어제 완전 불기둥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아주 아이비 투자랑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두 개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스피어가 어제 상한가를 못 갔던 것 같은데 스피어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벤처 캐피탈에서 두 개 상한가 가고 부품 회사도 거의 상한가에 금방 20% 이상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네. 스피어의 종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어는 특수학금으로 스페이스X에 직접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아주 아이비 투자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말 불기둥이에요.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뜨거운 가운데 이 지금 아마존의 우주항공 이슈까지 이제 불어닥치면 방산이 자연스럽게 우주항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도 여전히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이제 반도체랑 방산까지 다 좋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강점이 있죠. 이번에 이 6천까지 가면서 그 구성됐던 그런 포트폴리오. 왜냐하면 전차 군단만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로웠는데 조방원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7천을 가도 8천을 가더라도 굉장히 강하겠죠. 왜냐하면 전차 군단이 조금 쉴 때 다른 쪽이 가져야 되는데 옛날과는 틀리게 조방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방원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시장의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원자력, 조선, 방산을 우리나라 빼고는 지금 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모습, 거기다가 또 누가 있죠? 거기에 전력 3사가 있다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이 300만 원을 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드 타임이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 북미 시장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쟁 이후에 전력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확충과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이건 구글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계속 데이터 센터 확충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전력 그 기기 만드는 회사들 있죠. 이 지금 고출력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하고 있거든요. 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세가 또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양자 컴퓨터도 또 강력한 테마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방원만큼의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테마로 이제 양념식으로 움직여주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채로워지죠. 이렇게 되면. 자, 이래서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너무 좋죠. 우리 바로 그 전에 6천 가고 그 기세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뭔가 느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은 위성 연결성을 확대했고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국내에 어떤 종목들 시그널이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또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월가 시그널의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월가가 장기전을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론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간밤의 강한 상승장 속에서도 9%대 급등으로 눈에 띄었던 마이크론.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로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은 언젠가는 키높이 맞추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등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3등이 저렇게 가면은 1, 2등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SCA랑 LTA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SCA가 Strategic Customer Agreement거든요. 전략적 이 협력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맺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갑입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갑이라는 겁니다. 저 전략적 협업 관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면은 선지급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선지급을 할 때는 누가 선지급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선지급을 하나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가지고 뭐 두쫑구 열풍에서도 볼 수 있었잖아요. 누가 선지급을 카다이프 판매자가 있었으면은 카다이프 업체에 선지급금 주지 않았나요? 그때 네. 왜 카다이프 업체에다가 선지급금을 주나요? 두쫑구를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선지급금을 여기 왜 주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D램 낸드 플래시가 급하니까요. 누가요? 최종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들 누구예요? 결국 돈 많은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뭐 지금 테슬라 이런 업체들이죠.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HBM이 부족하니까 HBM이 지금 자기네들 눈앞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그냥 일단 돈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생산이 되면 우리한테 줘라. 지금 이게 바로 전략적 협업 관계입니다. D램에서는 이게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DDR 메모리 중심이죠.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게 HBM이니까요. 그래서 HBM 가격은 프리미엄으로 재구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겠죠. 낸드 플래시는 갑자기 왜 갑툭튀가 됐나요? 원래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이제 전원을 꺼도 이게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 이 지금 득세를 했는데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날라갔죠.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을 보니까 LTA, SCA 참여 불확실성이라고 되어 있죠. LTA는 또 뭐냐? 롱텀 어그리먼트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략적 협업 계약에다가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낸드 플래시 쪽은 왜 불확실하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유연성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BM 라인이 부족하니까 원래 그 전에는 낸드 플래시 라인까지 HBM 라인으로 돌려서 재배치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낸드 플래시 부족까지 벌어지면서 재배치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샌디스크는 떴지만 아직은 D램 쪽보다는 화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유연성을 선호해서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롱텀 어그리먼트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선택지가 누구한테 왔나요? 지금 밸류체인 상에서는 얘네가 을이거든요. 왜냐하면 갑이라고 밸류체인에서 갑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회사.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슈퍼 을이 돼버린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하는 대로 D램은 SCA 하에서
롱텀 어그리먼트를 가져가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여긴 장기 공급 계약하지 말고 조금 우리는 단기로 가면서 때를 보겠다.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애널리스트가 에이커리 애널리스트가 네. 내놓은 의견에서도 보면 D램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지속이 된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삼전 SK하이닉스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기 공급 계약을 완전히 100%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투자 의견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10달러에서 535달러로 올렸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의 무려 22%를 현금 보유액으로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D램 3사, D램 낸드 플래시죠.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이 잉여 현금 흐름 여력이 엄청남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볼 수 있겠고요. 이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수 상향 보고서였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삼전 SK하이닉스의 보고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네. 보입니다. 네, 에이커리 애널리스트는 이제 마이크론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메모리 업황 단기 사이클이 아닌 장기 호황으로의 전환 신호를 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마음이 급하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이 일단은 마이크론이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스펙도 좋고 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펙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가는 건 아닌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좋고 저렇게 좋은데 왜 내 주식은 안 가? 그거는 섹시한 종목이 아니라서 안 가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스펙도 좋아요. 지금 거의 오각형 종목인데 여기에다가 이 HBM 시장, 데이터 센터의 총알하는 섹시함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지금 이 고점이죠. 489달러. 지금 459.459점이죠. 459.72로 마무리가 됐는데 종가가 최고가였습니다. 종가가 최고가였는데 지금 역사상 최고가에는 조금 남긴 했네요. 지금 이 지난달에 기록을 했던 최고가에 살짝 못 미쳤는데 이 거의 이제 도달이 되었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사상 신고가 직전입니다. 두 개의 고점 부분을 날려버리면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데다가 500달러 도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반등의 세기가 여러분들 각도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정말 저게 바로 V자죠. V자가 그러네요. 양쪽이 네네. 평행해야 되잖아요. 각도가. 정말로 V자가 평행할 정도로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1선을 이탈한 저 부분이 전쟁 변수 때문에 이탈했지 마이크론의 이 내재 가치라던가 근본적인 그 어떤 근간의 훼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외부 변수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모습이 보이니까 바로 그냥 탄력을 회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없었던 일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저 지금 한 2주일간의 흐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는 없었던 일로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지금. 자, 그리고 매출액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지금 예상치가 그렇네요.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어요. 지금 2026년도 3분기 예상 매출액이 지금 이 그래프가 너무나 월등합니다. 지금 저게 예상 컨센서스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자, 3월 19일 날 나왔던 2026년도 2분기 실적도 뭐 지금 다른 거는 뭐 가까스로 뭐 2% 3% 넘잖아요. 이거는 그냥 허들을 그냥 너무 여유롭게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19.18 빌리언 달러 예상을 네. 23.86 빌리언 달러 매출이 나오면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무려 24.41%고 지금 EPS가 8.60 달러 예상이었는데 12.20 나오면서 41.86% 예상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도 그냥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도 당연히 높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543.20인데 이것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불과 16%만 오르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상한가가 30%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물론 상한가가 없지만 상한가의 반만 오르면 그냥 목표 주가가 도달됩니다. 지금. 어제도 하루에 9%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틀만 가면은 목표 주가 도달됩니다. 네. 그리고 28개 의견 중에서 25개 바이가 지금 꽂히면서 스트롱 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 지금 사도 지금 늦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회가 인생에서 3번 왔는데 그것까지 놓치면은 진짜 그거는 네. 그렇죠. 뭐라고 했죠. 지금 3번의 기회. 그 울그락 풀그락 해줄 때가 기회라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 기회가 또 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업체들의 업사이클은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앞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시장 반도체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 넷플릭스입니다. 가입자 싸움은 끝났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돈 버는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단속으로 쌍끌이 호실적이 기대되는 넷플릭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지금 어떤 요금제 안 보시진 않죠?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요금제 쓰시나요? 혹시? 그 어떤 요금제지? 뭔지 모르시나요? 돈을 내주시는 분이 따로 있나 봐요. 돈은 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광고 요금제거든요. 워낙 광고 요금제가 싸요. 네네. 근데 그 광고 요금제가 저는 주로 나는 솔로를 봅니다만 그러세요? 그거 볼 때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그게 크게 시청에 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한 15초나 30초 나오는데 굉장히 짧거든요. 그거를 되게 그것조차도 귀찮아하면은 그 정도의 그 요금 할인을 향유를 못 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네네. 한 6개월 쓰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서 그런지 지금 광고 기반 베이직 플랜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사용자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 주요 브랜드에게 매력적인 지면을 지금 할애해주고 있다. 아주 그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또 연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광고 모델을 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것도 어떻게 맞춰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막 전혀 이질감도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영화 배우가 좋아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영화를 보다가 그 좋아하는 배우가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게 나온다고 이게 싫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잘 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계정 공유죠. 전 이건 해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단속을 지금 강하게 지금 하면서 이거를 공유를 하던 비밀번호를 단속을 시켰대요. 그래서 공유를 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디즈니 플러스로 갔냐? 안 갔다 이겁니다. 결국에 광고 기반 요금제 싼데 그래 그냥 그거 가입하자. 이거 계정 공유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짜치고 이러니까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구독이 됐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신규 구독을 유도를 했고 네. 높은 구독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계정 공유 단속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반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눌러졌어요. 계정 공유 단속한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 안 보고 딴 거 봐야지 했는데 딴 데 갔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컨텐츠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컨텐츠 제왕의 지위가 유지되니까 계정 공유 단속에 좀 항의를 하고 좀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네. 그냥 보자. 광고 기반 요금제로 지금 바꿔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지금 HBO 맥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컨텐츠가. 솔직히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볼 게 없어요. 네. 진짜로. 지금 저기서도 사실 우리나라에 자랑스럽게 오징어 게임을 또 예로 들어놨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든 기묘한 이야기든 이런 시리즈물들이 계속해서 이 컨텐츠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지금 최근에도 넷플릭스에 지금 보셨나요? 우도환 씨? 지금 BC 난리던데 섹시하다고.
지금 사냥개들이 또 전 네. 세계 1위를 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킬러 컨텐츠들이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비 오던 씨 섹시하다고 또 난리잖아요. 지금 사냥개들 3 빨리 나오라고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108달러에서 115달러로 지금 올린 상태고요. 현재는 103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광고 기반 요금제, 계정 공유 단속 성공, 그걸로 인해서 컨텐츠 킬러인 넷플릭스로 다 돌아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광고 요금제로 수익 구조를 전환했고요. 계정 공유의 단속으로 신규 가입자도 확대되는 흐름, 여기에 고품질 컨텐츠들의 경쟁력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간밤에 좀 흐름이 좋았어요. 잘 갔잖아요. 네. 뭐 눈송이 분석도 함께 볼까요? 넷플릭스도 굉장히 이 스펙이 좋아요.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오각형 기업이에요, 이것도. 그렇네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것도 완전 급 V자 반등으로 네네. 지금 하락 채널을 완전 돌파를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은 갭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51선을 뛰어넘었고 하락 추세선에 딱 걸렸는데 거기를 또 돌파해서 이제 201선까지 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하나씩 격파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항선들을 하나씩 격파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주 추세가 좋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넷플릭스가 줄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지금 외형 성장이 아직도 넷플릭스가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 초반에 무슨 막 디즈니 플러스 막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에 500억 투자해서 뭐 강풀 작가님 거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약간 주춤거릴 줄 알았는데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전혀 타격이 없었고, 자, 지금 4월 17일이니까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2026년도 1분기 실적이 4월 17일 금요일 5시에 발표가 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 21일 날 있었는데 이때도 11.97빌리언 달러 매출을 12.05빌리언 달러로 0.68 상회했고 EPS는 0.55달러였는데 0.56으로 1.82%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걸 봐서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어닝 서프라이즈 허들을 가까스로 넘어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워낙에 지금 잘 간 거고. 자, 이것도 보시면 115.31달러 컨센서스인데 지금 거의 도달됐습니다. 8.55%만 오르면 되고요. 이것도 의견이 40개 의견이나 나와 있는데 30개 바이에 10홀드, 홀드가 좀 많긴 한데 이 지금 홀드에 비해서 3배의 바이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에 모더레이트 바이가 아니라 스트롱 바이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넷플릭스 수익 극대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까지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저희랑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이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랄만하게 또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게요. 지금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또 3% 이상 급등 중입니다. 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충분히 모여지는 그런 아침이네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인베스팅닷컴이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부분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그 네.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상장한 이후로 사상 최고가를 갖다 찍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게 110만 3천 원, 그리고 최고점 기준으로는 이게 112만 8천 원까지 가더라고요. 이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 어제 뭐 뭔가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있었나요? 예, 결국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난 2월 이제 그 26일 날 SK하이닉스가 이전 그 신고가가 그 10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때 좀 거칠 것이 없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이 3월에 터졌죠.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갖다가 그전 고점을 갖다가 빼고 더 올랐었던 이유는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종전해야 된다. 뭐 아직 종전되지 않았지만 그 종전될 분위기가 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터보컨트가 있었는데 터보컨트가 생각만큼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것도 역시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SK하이닉스과도 뭐 무관할 수는 없는 지난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57조 원이 넘는 사상 엄청난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어차피 반도체라는 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 있긴 하죠. 중국은 거의 뭐 미미하다 봐야 되고 이런 3사회가 과점화된 형태에서 삼성전자가 57조 원이 넘는 1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다면 SK하이닉스도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110만 3천 원을 갖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수치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도 코스피 6천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피 6천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문제다. 이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어제 급등은 사실 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해왔었던 개인이 아니라 외인이 또 오랜만에 이끌어줬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어제 하루만 이제 수급을 본다면 개인들은 지난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는데 주체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이 외국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이 쭉쭉쭉 사가지고 올린 경우가 어디 이제 있었느냐? 그 실제로 개인의 결정이 성공한 적이 언제 있었냐? 그 거의 유례가 없다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 2차 전지가 시세를 분출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메모리 반도체가 동일하게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면 개인들의 결정이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개인들도 주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보면은 개인이 이제 어저께 1.2조 원을 매도했어요. 1조 2천원을 매도했어요. 근데 반면 외국인은 8,700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 역시 3,7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보면은 개인은 엄청난 숫자의 물량 갖다가 매도를 했는데요.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팔아야겠다. 이게 더 100만 원 안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짙었던 거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했다. 이 점이 특이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익 실현의 이 욕구를 좀 떨쳐내기가 어려웠을 법한 그런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SK하이닉스 급등을 외인이 이끌어준 게 최근 들어서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4월 초부터 좀 외인 매수가 슬슬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을 갖다 기점을 한다면 왜 4월 6일 기점을 하냐? 그 당시부터 월가에서는 전쟁이 이제는 막바지 이르렀다. 뭐 쌍방이 뭐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다가 엄청난 욕을 갖다가 참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는 구두상으로는 할 수 있죠. 뭐 다른 사람 없을 때 할 수 있지만 문서로 남는 그 트위터에다가 그 욕을 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면서 이란과 미국이 서로 뭐 없애버리나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월가에서는 전쟁이 더 이렇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이제 갈 것이다.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4월 6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을 갖다가 집계를 해봤더니 그 외국인이 4월 6일 이후로 어제까지 3조 2천억을 갖다 SK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3조 2천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1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럼 누가 팔았느냐?
개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이제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 엄청난 시세 분출을 누가 이끌었느냐? 개인이 이끌었는데 이러한 전쟁이 터지면서 개인들이 공포에도 또 작년부터 시세를 갖다가 이끌었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익이 남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이렇게 팽배해지면서 개인이 팔 때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로 이제 매수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 특이하고도 하고 한편에 좀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완전히 좀 털고 나오신 분들은 조금 섣불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ADR 모멘텀도 좀 완전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어떤 주식 풍토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주식 풍토를 바꿔야 되냐? 야, 내가 뭐 하나 들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뭐 30%, 15% 얻었어. 이걸로 사실은 이제 주식 풍토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 주식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내일 주가, 일주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적어도 3개월, 6개월을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더불어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3개월, 6개월 동안 내가 안 빼도 된다. 안 빼도 되는 자녀 자금으로 투자하셔야 되지. 당장 내 생활비가 없는데 50만 원, 100만 원 넣었다가 또 신용 매수를 갖다가 끌어다가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슈가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다 얘기 있었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2월 말, 3월 1일에 갖다 전쟁을 하다 폭격을 할 줄 몰랐습니다. 폭격을 하니까 갑자기 난데없는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주가가 폭락했으면 신용 매수에 대한 마진콜이 걸리면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내가 3개월, 6개월 정도 투자를 갖다 생각한다면 3개월과 6개월간 빼지 않아도 될 종목을 안을 자금을 갖다가 종목에 우량주를 집어넣으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에 해당하는 나의 자산과 나의 재테크에 엄청난 이제 수익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는 어떤 정체불명의 소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해서 설령 수익을 거둔다 할지라도 자신이 없으니까 수익만 나면 차익 나면 바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SK하이닉스에서 손바뀜 이러한 전쟁을 말미암아서 외국인들은 두려웠겠죠. SK하이닉스 엄청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 떨어지지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2월 달까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두려운 마음에 이란 전이 터지니까 그때서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부터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샀어요. 근데 개인들은 차익 실현 100만 원 넘어가니까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200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목표가도 200만 원. 그리고 좀 전에 또 저희 코너를 쭉 팔로우 하시면 아시겠지만 ADR이라는 전대미문의 호재가 남아있는데 근데 SK하이닉스 지금 팔았다? 이건 이제 저는 내일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주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뒤를 본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번에 매도한 것은 한자성어로 하는 소탄 대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물론 이런 전망을 머리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막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11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9%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주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개인 매수를 했는데 만약 110만 원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110만 원인데 110만 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 주가나 한 주 주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뒤를 본다면 거의 90% 10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상 신고가에서 들어가서 내일 3% 5%의 손실을 봤을지언정 1년 뒤에 70% 100% 수익이 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찾아본다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입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신다면 사실은 내가 더 안심하고 그 필립 피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술주, 성장주 투자의 대가이죠. 필립 피셔가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잠을 갖다 잘 잔다. 두 다리를 뻗고 잠 잘 잘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마음이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도 6,000피를 올라섰을 때 우리 개인 투자가 또 한번 체지 계산을 해서 정말 진정한 나의 자산에 나의 재테크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도 이미 사상 최고가 110만 원을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대형 먹거리들이 가득한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ADR을 상장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론과의 PER 경쟁, PER 비교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풍부한 SK 하이닉스라는 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뉴스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마켓워치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갖다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이 전기차라고 하면 사실 뭐 자세한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들어가지고 이게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사실 북미에서는 거의 진짜 판매량이 급락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략을 좀 고수를 하겠다는 거네요. 예, 저도 마켓워치 기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IRA로 대변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수혜를 줬죠. 그래서 대당 한 대 전기차를 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뭐 광물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또 부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라는 조건도 있지만 어쨌건 전기차 한 대 샀을 때 7,500달러. 그 지금 우리나라 쯤에 거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전기차를 탄다는 사람들도 약간 명분도 있어요. 왜? 지구 온난화를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명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세나 그 매출이 좋았는데 그리고 또 엄청난 이제 첨단 기법,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그 첨단 기술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기차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IRA를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고, 왜냐면 법안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임기를 들어서자마자 폐지할 수 없었고 법안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사실 폐지한다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제 기억에 9월 30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다는 걸 제가 한번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서는 야, 전기차 더 갈 것이다. 무슨 맥락으로 더 갈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것을 현대차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워치의 이제 기사를 보면은 현대차 임원이 전기차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결국 전기차 수요와 시장이 더 넓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갖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놀랬고 그걸 제가 새겨들 대목이 있어서 오늘 갖다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3년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전기차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점을 갖다가 역발상을 했을 때 그 마켓워치에 대해서 현대차의 그 발표는 무엇이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굳이 뭐 10년, 20년 갈 것도 아닌데 이 전동화, 전기차, 그러니까 전동화라는 건 완전히 배터리로 가는 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 전동화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전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이 전동화를 갖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정권이 사실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심지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한다. 패배를 한다고 해서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원과 그 상원에서 모두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마이너, 그러니까 소수당이 돼버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임덕에 빠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3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으로 이제 4기로 이번에 많이 남은 3년을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레임덕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더욱더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지원 정책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3기를 무사히 마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실은 다른 방식이 될 것이고 전기차, 전동화는 전 세계 완성차의 어떤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멈추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이제 발표입니다. 네, 그게 시장의 대세라고 하면 이걸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자동차 기업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전기차 기업 쪽은 좀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중국은 이제 전기차의 그 지구촌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그쵸. 중국의 어떤 시진핑을 비롯한 당국들은 시진핑 정부 이전부터 후진타오 시절부터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번에 이란 정제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란 원유의 상당 부분이 한 중국을 넘어갑니다. 그 중국은 너무나 많은 원유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원유를 끌어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원유를 수급해야 되냐. 그래서 일찌감치 후진타오 정부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중국 당국은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갖다 부양을 하고 육성을 했습니다. 왜? 전기를 통해서 가는 완성차가 필요한 것이지 내연기관차로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중국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중국은 전기차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국가이고 그에 맞물린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BYD가 있고 또 샤오미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때문에 중국 전기차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에 있어서 그 제품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세계 최고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전기차가 워낙 또 중국이 또 싸게 또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매기지 않았으면 중국 전기차가 엄청난 공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한 전기차가 북미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유럽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다. 결국 이제 현대차가 준비될 게 무엇이냐? 중국만큼 싸게 완성차를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현대차 이제 보관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만큼 현대차도 좀 가격을 대폭 낮춰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중국 쪽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현재 아직은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내놓은 SUV 갤럭시 M9이라는 전기차를 보면은 가격이 25,000달러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우리가 지금 소나타를 판매하는 가격도 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내연기관차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리 자동차의 SUV, 심지어 세단도 아니고 SUV입니다. SUV가 25,000달러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갤럭시 M9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만큼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를 완성을 한다면 사실은 중국의 공습에도 맞설 수 있다. 그러면 맞설 수 있는 현대차의 보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현대차의 최대 그 무기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죠. 아틀라스를 현장에 박아놨을 때 아틀라스는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아, 야근 수당도 달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아틀라스를 박으면 박을수록 현장에 갖다 배치할수록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차가 사실은 우리가 그 전기차를 갖다 포기하지 않고 더 투자를 많이 해서 한번 맞서보겠다라고 한번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조금도 없고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은 심각해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 인하가 필수적인 현대차인데요. 그 돌파구가 바로 아틀라스가 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차선책을 찾은 이 현대차의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밤사이에 전해진 이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 잘 쉬셨습니까?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이란 전쟁 관련된 협상 문제죠. 어제도 우리 장이 이렇게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배경은 협상이 잘 될 것 같지 않냐라는 그런 낙관론. 그 이제 뉴욕 시장에서 그 전날 새벽에 좋았고. 우리 시장 어제 또 고스란히 받았고 오늘 새벽에도 뉴욕 시장 또 상당히 좀 좋았죠. 역시 같은 뭐 이슈는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 지난번 1차 협상 결렬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걱정은 2차 협상에 대한 시점을 안 잡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잠깐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2차 종전협상이 이르면 16일, 오늘이 1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모레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이제 14일 날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또 특유의 그런 투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라는 이런 식의 언급은 이게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낸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단 2차 협상이 열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뉘앙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또 되면 또 갑자기 확 될 수도 있는데 그 알파고라고 하는 그 중동 전문가 있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갑자기 종전이 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질질 끌 수도 있다 또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틀 안에 뭔가 먼 일이 일어날 수도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열린다라는 거 또는 협상이 의외로 쉽게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 농축 문제는 결국 핵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는 이 우라늄 농축 이거를 뭐 자기들이 직접 안 되면 밖에서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루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핵 우라늄을 그러니까 농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별 지장이 없죠. 반면에 그 밖에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인도는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사왔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라늄 농축 이 문제는 이코르 핵무기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란이 핵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걸 아예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시작도 사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부추겼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원래 이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은 미국은 아예 안 되었고 이란은 5년 정도만 우리가 이 우라늄 농축을 이제 중단할게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 전에 들어갈 때 양측의 일단 주장이었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냐면 미국은 영구 중단 이거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났고 한 20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란은 5년은 좀 그렇고 10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또 얘기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은 농축을 하지 않되 또 하더라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철저하게 받겠다 이런 또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다음에 그 중동 전문가인 알파고 씨의 얘기, 갑자기 종전 협상이 될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얘기들, 물론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낙관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가장 핵심 쟁점에서 뭔가 양측이 상당히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 어쨌든 시장은 현재로서는 이제 올 상반기에 올 초에 가장 큰 악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걸 기점으로 뭐 KB증권이라든가 뭐 이쪽에서는 서머 랠리가 좀 앞당겨서 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더군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KB증권은 지금 올해 7,500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요. 주식 거래 시간 연장.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죠. 지금 얘기가 9월 14일부터 아침 7시부터 프리마켓, 그다음에 저녁에 4시부터 애프터마켓 요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ETF 가격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는 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엇박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괴리율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ETF의 괴리율은 ETF의 순자산 가치 NAV와 그다음에 실제 가격, 종가와의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종가가 더, 그러니까 가격이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또는 더 떨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주식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ETF 시장은 유동성 공급자인 LP가 호가를 제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냥 ETF를 사면 되지만 실제 그 백단에서는 이 LP 유동성 공급자가 이제 어떤 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빠듯하게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운영업계도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올 들어 전체 거래만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ETF 거래도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운영업계가 이 이 LP 역할을 하는데 되게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 시간까지 확 늘어난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기사의 이런 식의 얘기는 투자자들 쪽 편 얘기보다는 운영업계의 편을 좀 걱정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 어느 한쪽 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니까 운영업계가 이런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것들을 감안해야 돼. 금융당국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ETF의 가격 괴율이 벌어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때 제대로 못 살 수도 있고 팔 때 제대로 못 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 가격에 못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제 가격에 못 팔 수 있습니다.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ETF 가격 괴리율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간을 연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뭐 거래소는 뭐 거래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증권사들도 그렇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현대차 폭스바겐 중국 법인 전기차 시장 제도로 한다. 예, 이 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아이오닉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뭐 폭스바겐, 닛산, 뭐 GM들도 다들 지금 전기차 쪽으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전체 판매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이 전기차 얘기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나라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계속 하려면 결국 전기차를 안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큰 걱정은 근데 사실 그겁니다. 그쪽에 유통망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워낙 중국 차들이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뭐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현대차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유럽차 브랜드들이 또 미국차 브랜드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현대차는 한때 뭐 100만 대 이상 중국에서 팔았죠. 근데 지금은 뭐 한 20만 대 채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의 중국 판매 범위를 통한 전기차 판매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뭐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베트남에 1조 8조 원 투자를 했다. AA 반도체 기판, FG-BGA 얘기를 하는 거죠.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FG-BGA 이 기판은 뭐 가면 갈수록 지금 뭐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만들기만 하면 죄다 팔리는 거고 이 FCBJ 쪽은 또 삼성전기가 글로벌하게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AI 시장이 이제 추론으로 더 확장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이쪽으로 이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수요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렇게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거는 뭐 아주 적절한 부분일 수 있고 요즘에 잘 나가는 분야에서 증설 얘기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보시고요. 삼성전기 지금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 합니다만 더욱더 날개를 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크로 변수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었던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주말 내로 평화협상 2차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에 다시 한번 유가가 큰 폭으로 진정되는데요. 덕분에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도 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 나스닥이 계속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PPI도 상당히 좀 잘 나와줬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어떤 협상 진전 소식이 가장 크게 주가를 끌어올렸겠죠. 네, 일단은 이제 완연한 이 회복의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PPI가 이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뭐 1.1%인데 뭐 0.5%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물가에 대한 그 부담이 특히나 이제 PPI는 이제 시장 측면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헤드라인, 코어 모두 다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낮은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예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했을 때 물가에 대한 이제 이 여파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AI가 어느 정도의 그 물가를 좀 잡아줄 것이다라는 컨셉,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산,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좀 막아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통화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막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가 낮아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뭐 2차 협상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란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측면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특히나 WTI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렌트유는 뭐 횡보하는 모습. 근데 결국은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PPI도 좀 낮아졌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빅테크에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복의 어떤 그 시그널을 알리는 네.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다시 좀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빅테크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린 하루였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좀 물밑 대화를 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2차 대면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시장 영향이 참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이 뭐 2차 뭐 협상 이런 것들보다는 네. PPI가 좀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대면 협상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제 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대화이기 때문에 이란 측면에서도 이란도 이렇게 뭐 미국에 상당히 조금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굴욕적으로 이제 항복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예전과 같이 그냥 없었던 일처럼 네. 그냥 프리하게 모든 선박들이 이제 100%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컨셉이라기 보기보다는 이란도 돈을 많이 썼고요. 미국도 많이 썼고 이스라엘도 뭐 많이 썼습니다. 이 돈을 어느 정도 제3국 뭐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용을 이제 배분하는 그런 전략 측면이 유일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논아 앉는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협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핵에 대한 어떤 컨셉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리적인 어떤 컨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유가가 뭐 이제 뭐 WTI는 많이 급락을 했겠지만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운임 비용이 계속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비가 좀 증가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뭐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 뭐 유가도 그렇고요. 모두 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고유가와 시장의 안정화는 약간 이제 동반하면서 공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가가 60불에서 전쟁 전후로 해서 9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90불에서 100불까지.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것이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거든요. 전일에는 좀 많이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 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60불대에서는 미국 원유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0%에서 1%대인데요. 90불에서 100불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본다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5%에서 10%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미국이 맛봤다라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옛날만큼 이제 60불, 50불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극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자국 내에서 지금 이제 원유의 순수입이 거의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순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순수출국으로 본인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100불 이상까지는 안 간다라는 컨셉,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그렇다고 뭐 60불까지 떨어질 것도 같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유가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뭐 견디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와 이 정도의 어떤 고유가가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공존화되는 그런 컨셉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WTI 기준으로 뭐 90불 정도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 처음으로 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6천선을 돌파한 모습이 처음으로 나와줬었죠. 이게 외인 수급 쪽에서 그래도 이제 매수 사인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어제 하이닉스도 외인들의 그런 손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외인 매수세가 이어질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외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의 상향 조정의 폭이 점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수를 하고 싶지만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안전 자산선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달러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빗달러 자산에서 우리가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하고 한국 주식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원자재 측면에서는 귀금속 자체가 가장 큰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선호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머징 국가 안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이제 한국 내지는 뭐 대만 업종, 대만 증시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반도체 사이클에 동참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금융자산 내에서의 이동은 주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아직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자산 측면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시기는 아직은 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상당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주식의 이익 추정치가 너무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8배에서 뭐 이제 9배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글로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큰 매력적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수는 뭐 6천선 아니고 기존의 어떤 고점 트레이드 하는 것 같이 7천선, 뭐 8천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환율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공간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4월 들어가지고 이 환율이 급락하는 날마다 이제 반도체 투탑으로 좀 외인 수급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어제 덕분에 신고가를 갔었죠. 이게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 6%대, 좀 쏠림이 SK하이닉스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실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움직임, 수요를 확인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도 이제 곧 나올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올라가는 그 미국 나스닥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OP 마진 측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퓨어 반도체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가 더 좋으냐라고 보기에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뭐 둘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뭐 의욕이 아니고 이제 심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배당 성향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분명히 연중에 이것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한 정책이 올해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밸류업 측면에서도 분명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화답을 정부 정책에 대한 화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과 배당 모멘텀 이런 것들이 둘 다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투탑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도와줬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 한번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강력한 모멘텀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이벤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로봇공학 국제 컨퍼런스 또 강력한 로봇주들에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금리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네. 로봇주들이 지금 당장 반도체 종목군들 같이 캐시플로우를 막 벌어들이고 실적을 서프라이즈 내고 이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서막 입장에서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성장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다시 기대를 갖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한국의 반도체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로봇주 현대차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력이 높고 어느 정도 대기업과의 어떤 고리가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가 반도체 집에서 좀 눌려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방향성과 역의 관계로 계속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벤트 관련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게 AACR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암학회가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개최가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바이오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번도 좀 약간 조용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굉장히 또 크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이오도 로봇주하고 비슷해요.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높고 네. 실적 기대감보다는 지금 벌고 있는 어떤 그 특허라든지 약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기대감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 볼 게 로봇하고 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제약주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비만 경구용 어떤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크게 매출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조금 더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이 빅테크하고 약간 그 제약바이오와의 어떤 그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금리가 좀 이제 피크아웃 되면서 이거에 대한 또 관심도 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물가도 많이 잡혔고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타오른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월 시장 전망 그리고 남은 시기 동안의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요. 우선은 일단 회복세로 접어든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론은 비슷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덱스를 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지만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 현상 시기에서 네.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알파가 있는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 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상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측면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유가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에너지를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신재생 관련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계속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측면에서 2차 전지의 턴어라운드에 저희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설주도 지금 원전 관련한 그런 모멘텀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저평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증권주는 물론 이제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좀 좋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주, 은행주 모두 다 2차 전지 빼고는 2차 전지는 약간 턴어라운드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건설, 뭐 은행, 이제 증권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실적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은 뭐 여전히 중국보다는 북미향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90달러 선 뉴 노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차 수요를 좀 자극할 만한 정도의 레벨로 앞으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 원유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거의 이제 전쟁 전하고 후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가장 이익 모멘텀이 좋았던 곳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많이 떨어지게 됐고요. 이곳이 결국은 미국 원유 업체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은 이것을 이제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어떤 그 갈등은 어느 정도 좀 조장을 하면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운임비도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유가에 분명히 본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는 유럽이라든지 동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미국에 100% 이것을 수긍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동맹하고는 좀 다른 결로 네. 우리가 이제 각자 노생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가도 내렸고요. 미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호적인 조건이 가득한 기대감 넘치는 아침이네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